곳간을 함부로 열다니 누가 너더러 그 문에 손을 대라더냐? 충청도 청산골 법도라면 고을에서 첫손에 꼽히던 황진사 댁에 10살배기 민며느리가 막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일손이나 삼으려 들인 아이가 첫날부터 곳간을 뒤집어 놓았으니 호랑이라 불리던 시아버지의 수염이 곤두설만도했지요. 허나 이 꼬마 며느리 천둥 같은 호통 앞에서도 눈웃음이 도무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어 보이는 아이가 무엇을 품고 이 집에 들어왔는지는 식구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산골에 황진사라는 어른이 살았습니다. 고을에서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법도가 얼마나 빈틈없는지 황진사 댁 담장 안에서는 웃음소리 한 번 새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 쓰는 빗질 소리가 늘 같은 가락으로 들렸고 끼니 시각은 해시계보다 정확했지요. 종들도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 댁 어른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동네에서는 황진사를 그저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그 집은 웃을 일이 없는 집이야. 우물가 안악들은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수군거렸지요. 호랑이 영감 눈썹만 봐도 오금이 저린다는데 그 댁 식구들이 무슨 낙으로 산다니. 큰 며느리는 시집 온 지 오래건만 아직도 영감 앞에선 숨도 크게 못 쉰다더라. 그 호랑이 댁에 며느리를 하나 들인다는 소문이 돈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우진이 12살, 한창 글을 읽을 나이였지요. 허나 황진사가 며느리를 서두른 까닭은 혼사 자체가 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예전 같지 않아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야무지게 일할 아이로 하나 드리게. 황진사는 그렇게 일렀고 중매쟁이는 떠돌이 장사 집안의 딸 하나를 데려오기로 하였지요.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 황진사는 사랑채 마루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작은 가마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온 식구가 숨을 죽이고 가마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마에서 내린 것은 차마 며느리라 하기도 민망한 코 흘리게 계집아이였습니다. 키는 대똘에 겨우 닿을까 말까 했고 댕기 끝은 벌써 풀려 헝클어져 있었지요. 세상에 저렇게 어린 것을. 아이고 저게 며느리여? 갓난쟁이를 데려온 게 아니고? 쉬, 영감님 들으시겠네. 그래도 일은 시켜봐야 알지. 종들이 저희끼리 소곤거렸습니다. 황진사의 미간이 대번에 일그러졌습니다. 중매쟁이가 야무진 아이라더니 저게 무슨 일손이란 말이냐? 곁에 선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여보, 그래도 첫날인데 일을 시키려 들인 아이가 저리 어려서야 무슨 살림에 보탬이 되겠소. 황진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말을 다 들었으면서도 초롱이라는 그 아이는 주눅 드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지요. 오히려 마당을 휘휘 둘러보더니 황진사 앞으로 쪼르르 다가와 넙죽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절 받으세요. 저 초롱이라고 해요. 일은 제가 키만 작지 야무지게 잘해요. 황진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저리 조잘대다니 법도라곤 배운 적이 없는 모양이었지요. 가서 짐이나 풀어라. 황진사가 겨우 한마디 내뱉고 자리를 떴습니다. 초롱은 그 뒷모습에 대고 또 한 번 꾸벅절을 했지요. 네,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종들이 저희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이 무서운 집에서 며칠이나 버틸고 글쎄 말일세 첫날부터 저리 겁이 없으니 원. 허나 초롱은 며칠커녕 바로 그날부터 일을 냈습니다.
짐을 푼다던 아이가 어느새 곳간 앞에 가 있었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달겨남은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쏟아져 나왔지요. 누구냐? 누가 곳간 문을 열었느냔 말이다. 황진사가 수염을 곤두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종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초롱이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마당 한복판으로 폴짝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열었어요. 뭐라? 곡간을 들여다보니 쥐가 어찌나 많은지 아버님 귀한 곡식을 다 갉아먹지 뭐예요. 그래서 닭을 풀어 쥐를 쫓아내려고요. 황진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쥐를 쫓겠다고 닭을 곳간에 풀었단 말이냐? 네, 그랬더니 쥐는 다 도망갔는데 이번엔 닭이 안 나오려고 해서요. 그래서 문을 더 활짝 열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들이 일제히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곳간을 함부로 열다니 누가 너더러 그 문에 손을 대라더냐? 황진사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종들이 어깨를 움츠였습니다. 헌데 정작 호통을 맞은 초롱은 고개를 빠끔 들고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지요.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닭은 제가 다 잡을게요. 닭 잡는 건 제가 제일 잘해요. 초롱은 그러고는 벌써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닭을 쫓아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이리 오너라, 요 녀석들. 아버님 노여움 다 너희 탓이잖니. 닭들은 꼬꼬대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한 마리를 잡으면 두 마리가 도망가고 두 마리를 몰면 세 마리가 담을 넘었습니다. 종들까지 덩달아 우왕좌왕 닭을 쫓느라 마당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황진사는 그 꼴을 노려보다가 더는 못 보겠다는 듯 소매를 떨치고 돌아섰습니다. 닭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내 책임이다. 네, 한 마리도 안 잃을게요. 사랑채로 들어가는 황진사의 등 뒤로 초롱의 씩씩한 대답이 따라붙었지요. 황진사는 방에 들어앉아서도 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런 못 말리는 것을 봤나?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일소는커녕 첫날부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으니 이 어린 며느리가 영 마뜩잖았습니다. 이 광경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동댁이었지요. 안동댁은 마음씨 곱고 정 깊은 분이었습니다. 허나 호랑이 같은 남편 그늘에서 평생 숨 죽여 살아온 터라 늘 가슴 한 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런 안동댁이 닭을 안고 활짝 웃는 초롱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어린 것은 어찌 저리 겁이 없을꼬. 이 집에 저런 웃음이 들어온 게 대체 얼마만인지. 안동댁은 행주치마로 입을 가리고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가만히 삼켰지요. 날이 저물고 안동댁은 초롱을 불러 곁에 앉혔습니다. 초롱아, 네, 어머님. 오늘 아버님 노여움을 단단히 샀구나. 무섭지도 않더냐? 초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님이요? 아버님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호통은 크게 치셔도 닭 한 마리 발로 안 차셨잖아요. 정말 무서운 어른은요. 어머님, 소리 없이 무서운 법이에요. 안동댁은 그 말에 그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찌 사람 속을 이리 들여다본단 말입니까? 안동댁은 초롱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초롱아, 이 집은 말이다. 네, 법도가 아무리 빈틈없어도 웃음 없는 집은 빈 집이란다. 초롱은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허나 10살 아이에게 그 뜻이 온전히 닿을 리 없었지요. 빈집이요?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요? 안동댁은 그저 쓸쓸히 웃기만 했습니다. 초롱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득 눈을 반짝였지요. 그럼 제가 이 집에 웃음을 가득 채울게요. 그럼 빈집이 아니게 되잖아요. 안동댁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걱정 마세요. 어머님, 웃음 채우는 건 제가 제일 잘해요. 초롱은 신이 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안동댁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 아이가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초롱은 봉당에 홀로 앉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거칠게 짠 삼배 조각 하나였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손수 짜서 늘 몸에 지니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초롱은 그것을 보래 가만히 대고는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지요. 어머니가 보찜을 지고 장을 돌 때마다 흥얼대던 그 오래된 장사 타령이었습니다. 그 가락은 밤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사랑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문 앞에서 한 사람이 우뚝 걸음을 멈췄지요. 황진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가락에 호랑이 같은 어른의 얼굴이 한순간 묘하게 굳었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 황진사는 고개를 한 번 젓고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별스러운 일이로다. 그렇게 호랑이 시아버지와 못 말리는 꼬마 며느리의 첫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적막한 집에 웃음을 채우겠다는 어린 아이의 다짐이 앞으로 어떤 소동을 몰고 올지, 그리고 황진사의 마음 한구석을 흔든 그 가락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롱이 들어온 다음 날 황진사 댁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식구들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하루를 열었지요. 큰아들 정연은 사랑채에서 아버지께 문안을 올렸고, 큰며느리 전주댁은 부엌에서 조반을 챙겼습니다. 둘째 우지는 건넌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요. 12살 우지는 형과 24살이나 터울진 늦둥이로 성품이 비단결처럼 고운 아이였습니다. 허나 아버지 앞에만 서면 어깨가 절로 움츠러드는 여린 소년이기도 했지요. 그날 아침 우지는 마당을 가로지르다 우뚝 멈춰 섰습니다. 초롱이 장독대 위에 올라앉아 발을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시오? 우진이 조심스레 묻자 초롱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보았지요. 서방님, 저 장독에서 별이 보여요. 이리 올라와 보세요. 장독에서 무슨 별이? 우진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 환한 웃음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위험하오, 어서 내려오시오. 괜찮아요. 제가 떨어지면 서방님이 받아주실 거잖아요. 초롱이 그러고는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우진은 깜짝 놀라 두 팔을 벌렸지요. 다행히 초롱은 사뿐히 제 발로 내려섰고 우진은 멋쩍게 팔을 거두었습니다. 이 댁 서방님은 글만 읽으셔서 그런가 통 안 웃으시네요. 웃을 일이 없으니 그렇소. 제가 웃을 일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우진은 그 말에 피식 입꼬리가 풀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슴 한 구석이 간질간질해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런 두 아이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전주댁이었습니다. 전주댁은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지요. 호랑이 시아버지 밑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온 세월이 그 얼굴에 새침한 그늘을 드리워 놓았습니다. 전주댁은 초롱을 보며 입을 비죽였지요. 철없는 것. 이 댁이 어떤 댁인 줄도 모르고 까불기는. 허나 그 말 끝에는 어쩐지 부러움 같은 것도 묻어 있었습니다. 조반상이 차려지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진사가 상석에 앉자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지요. 숟가락 부딛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초롱이 밥을 한술 뜨다 말고 불쑥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오늘 국이 참 맛있어요. 형님이 끓이셨어요? 전주댁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상에서 어른이 말을 떼기 전에 아랫사람이 먼저 입을 여는 것은 이 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황진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아,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그만. 초롱은 그러면서도 국을 한 술 더 떴습니다. 형님 손맛이 좋으셔서 그래요, 그쵸, 형님? 전주댁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집 온 뒤로 그 누구도 제 음식 솜씨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늘 끓이던 대로 끓인 것뿐인데. 늘 끓이던 게 이렇게 맛있으면 형님은 손맛 타고나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 맛이 안 나거든요. 좋다는 건지 흉이라는 건지 전주댁은 그저 얼굴만 붉혔지요. 황진사는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말이 길구나 먹기나 해라. 허나 그날 황진사는 평소보다 국을 한 그릇 더 비웠지요. 조반이 끝나고 안동댁은 초롱에게 빨래를 맡겼습니다. 이 빨래를 개울에 가서 헹궈 오너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빨래는 제가 눈 감고도 해요. 초롱은 빨래 함지를 이고 신이 나서 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 식경이 지나도 두 식경이 지나도 초롱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안동댁이 슬슬 걱정될 무렵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롱이 함지를 인 채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는데 그 뒤를 동네 개 서너 마리가 짖으며 쫓아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이 녀석들이 자꾸 따라와요.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 개울에서 빨래를 하는데 글쎄 떡 함지를 인 아주머니가 개한테 쫓기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떡을 받아들고 대신 도망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개들이 너를 쫓아온 게냐? 네, 떡은 아주머니 잘 가시라고 도로 드렸는데 개들이 절 떡으로 아나 봐요. 안동댁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어쩌다 개를 몰고 집까지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 소란에 황진사가 사랑채 문을 벌컥 열고 나왔지요. 이 무슨 소란이냐? 개들은 호랑이의 호통에 깨갱거리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초롱은 함지를 내려놓고 황진사를 향해 배시시 웃었지요. 아버님 목소리에 개들이 다 도망갔어요. 역시 아버님이 최고예요. 뭐라? 황진사는 호통을 치려다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을 내려는 참인데 며느리가 외려 저를 지켜 세우니 어디서부터 야단을 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황진사는 입을 몇 번 뻐끔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애먼종을 불러 괜한 심부름을 시키며 돌아섰지요. 문이 닫히자 마당에 남은 식구들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호랑이 시아버지가 호통 한 번 제대로 못 치고 물러난 것은 이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전주댁조차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그냥 들어가시다니. 우지는 돌아서서 슬그머니 웃음을 삼켰습니다. 오직 초롱만이 영문을 모른 채 함지의 빨래를 다시 헹구겠다며 우물가로 향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초롱은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황진사의 갓이었지요. 사랑채를 청소하던 초롱이 횃대에 걸린 갓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것을 본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갓이 이렇게 더러워서야 내가 깨끗이 빨아들여야지. 초롱은 그 갓을 들고 신이 나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빨래하듯 갓을 물에 푹 담가 박박 주물렀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까 사랑채에서 황진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갓이 어디 갔느냐? 출타를 해야 하는데. 여기 있어요, 아버님. 깨끗하게 빨았어요. 초롱이 환하게 웃으며 갓을 들고 왔습니다. 헌데 그 갓을 본 황진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물에 흠뻑 분 갓은 모양이 축 늘어져 마치 시든 버섯처럼 흐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갓이란 말이냐? 네, 먼지가 하나도 없죠? 깨끗하게 빨려고 어찌나 열심히 주물렀는지 몰라요. 갓을 누가 물에 빤단 말이냐?
갓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지. 황진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허나 초롱은 늘어진 갓을 요리조리 살피더니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지요. 어머, 그래요? 근데 아버님, 이렇게 늘어지니까 오히려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여름에 쓰시기 딱 좋겠어요. 황진사는 그 말에 그만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망가진 갓을 보고 화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여름갓이라 우기는 며느리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줘야. 이런. 아버님, 햇볕에 말리면 다시 빳빳해질지도 몰라요. 제가 잘 말려드릴게요. 초롱은 그러고는 벌써 갓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황진사는 차마 더 보지 못하고 들고 있던 부채로 제 이마를 탁 치며 돌아섰지요.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진이 곁의 종에게 슬며시 속삭였습니다. 갓을 빨아놓고도 외려 여름갓이라 우기다니 저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느냐? 서방님, 더 놀라운 건 아버님이십니다요. 저런 일을 당하고도 호통 한 번을 못 치고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어깨를 들썩였지요. 이윽고 사랑채에 든 황진사는 한참 동안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참갓을 물에 빠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화가 나야 마땅한데 어쩐 일인지 입꼬리가 자꾸만 들썩였지요. 그날 황진사는 출타를 미루고 종에게 일러 새 갓을 한 벌 마련하게 했습니다. 허나 망가진 그 갓을 참아 버리지는 못하고 홰대 한 구석에 가만히 걸어두었지요. 무슨 까닭인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황씨 가문의 형편은 겉보기와 달리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살림이었으나 몇 해 전부터 가세가 눈에 띄게 기울었지요. 믿고 맡긴 땅에서 소출이 줄고 종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를 일손 삼아 들인 것도 실은 그런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황진사는 그 사실을 식구들에게조차 내색하지 않았지요. 양반의 체면이라는 것이 그 어른에게는 목숨만큼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사내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번드르르한 비단 두루마기에 살찐 얼굴을 한 표객주라는 자였지요. 거간을 놓아 땅과 돈을 주무르는 자로 인근 고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허나 그 이름은 좋은 쪽으로 난 것이 아니었지요. 표객주한테 한 번 걸리면 집 한 채가 통째로 넘어간다더라. 장터 사람들은 그를 두고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표객주는 요즘 들어 부쩍 황진사 댁 근방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기와집 담장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영 예사롭지 않았지요. 청산골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이 가세가 기울었다. 표객주는 부채를 살랑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운 양반댁만큼 손쉬운 먹잇감도 없지. 체면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할 테니. 그 능글맞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한편 초롱은 그 표객주를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장의 심부름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표객주가 황진사 댁 담장을 기웃거리는 것을 초롱이 우연히 본 것입니다. 초롱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 사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은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작은 눈에 평소의 천진함과는 사뭇 다른 빛이 잠깐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초롱은 그날 밤도 봉당에 앉아 삼배 조각을 볼에 대고 장사 타령을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장을 돌던 시절 초롱은 별이별 사람을 다 보았지요. 정직한 장사꾼도 사람 등쳐먹는 협잡꾼도.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초롱아, 사람 속은 말이 아니라 눈에서 새어나오는 법이란다. 초롱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지요. 그렇게 황씨 가문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집에 웃음을 채우겠다던 꼬마 며느리가 그 먹구름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호랑이 시아버지의 무너진 살림은 또 어찌 될지, 이야기는 이제 막 첫 고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초롱이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는 동안 황진사 댁에는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적막했지만 그 적막에 자꾸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초롱이었습니다. 허나 큰 며느리 전주댁만은 그 변화가 영 못마땅했지요. 법도 하나 모르고 까불기만 하는 어린 것이 어쩐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루는 전주댁이 초롱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 너 이 댁이 어떤 댁인 줄은 아느냐? 네, 고을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이라고 들었어요. 알면 행실을 좀 조심해. 어른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장독에 올라가 발이나 까닥거리고, 그게 양반댁 며느리가 할 짓이냐? 초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님, 화나셨어요? 화는 무슨,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초롱은 그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형님은 참 다정하세요. 뭐, 잘 되라고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미운 사람한테는 그런 말도 안 해주는 법이거든요. 전주댁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어라 더 쏘아붙이려 했는데 초롱의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지요. 사실 전주댁도 처음부터 이렇게 새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이 집의 시집와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 밑에서 마음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았지요. 웃으면 경박하다 꾸중을 듣고 울면 집안 망신이라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전주댁은 웃음도 눈물도 안으로 삼키는 법만 익혔던 것입니다. 그런 전주댁의 눈에 거리낌 없이 웃는 초롱이 고울 리 없었지요. 허나 동시에 자꾸만 눈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롱은 또 일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이었지요. 저녁을 짓겠다고 나선 초롱이 아궁이에 불을 너무 세게 떼는 바람에 솥에 밥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온 집안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찼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안동댁이 부엌으로 달려왔고 황진사도 사랑채에서 헛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아버님, 밥이 그만. 초롱이 새까맣게 탄 솥을 들어보였습니다. 황진사는 그 꼴을 보고 기가 막혔지요. 밥 하나 제대로 못 짓는 것을 어디다 쓴단 말이냐? 죄송해요. 아버님 불을 세게 떼면 밥이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불을 세게 뗀다고 밥이 빨리 되는 줄 아느냐? 네, 이제 알았어요. 다음엔 약하게 뗄게요. 초롱은 그러고는 탄밥을 박박 긁어 한 덩이를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이 누룽지가 참 고소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초롱이 탄 누룽지 한 조각을 황진사에게 쑥 내밀었지요. 황진사는 어이가 없어 그 누룽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밥을 태운 며느리가 외려 그 탄밥을 권하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걸 먹으라더냐? 고소한데 초롱이 시무룩해지자 황진사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모지 이기는 척 그 누룽지를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지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먹을 만은 하구나. 그러고는 황진사가 짐짓 못 들은 척 큰 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허나 돌아선 그 등 뒤로 어쩐 일인지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 있었지요. 호통을 친 뒤끝인데도 그 어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황진사는 혼자 헛웃음을 지었지요. 참 별 희한한 것이 다 들어왔구나. 밥을 태운 며느리에게 화를 내려다 누룽지만 얻어먹은 꼴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우지는
형수 전주댁에게 슬쩍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아버님이 웃으셨소. 그럴 리가. 방금 분명히 웃으셨소. 내 두 눈으로 봤소. 전주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그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며칠 뒤 초롱은 사랑채에서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황진사가 무엇보다 아끼는 난초였지요. 사랑채 대돌 위에는 황진사가 10년을 정성껏 길러온 난초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난초가 시름시름 잎을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청소를 하던 초롱이 그 시든 난초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이 난초가 목이 마른가 봐. 내가 물을 듬뿍 줘야겠다. 초롱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난초 화분에 콸콸 부었습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화분에서 물이 넘쳐 흘렀지만 초롱은 아랑곳 않고 자꾸만 물을 부었지요. 많이 마셔야 빨리 기운을 차리지. 그러다 그만 물에 흠뻑 젖은 흙이 무너지며 난초가 화분째 기우뚱 쓰러졌습니다. 뿌리가 흙 밖으로 드러나고 잎 하나가 뚝 부러졌지요. 그 광경을 본 황진사가 사랑채 문을 열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내 난초. 황진사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10년을 기른 난초를. 황진사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만은 여느 때처럼 호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듯 했지요. 초롱도 그제야 일이 커진 것을 알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허나 울거나 변명하는 대신 초롱은 얼른 소매를 걷어붙였지요. 아버님, 잠깐만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고치다니. 뿌리가 다 드러났는데 무얼 어찌 고친단 말이냐? 저 시든 꽃 살리는 거 잘해요. 이건 뿌리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흙이 너무 오래돼서요. 초롱은 그러면서 무너진 흙을 살살 헤집었습니다. 과연 난초의 묵은 뿌리 한쪽이 거뭇하게 썩어 있었지요. 보세요, 아버님. 여기 뿌리가 썩었죠? 이래서 자꾸 시들었던 거예요. 물이 모자란 게 아니라 흙이 나빴던 거예요. 초롱은 썩은 뿌리를 조심스레 떼어내고 새 흙을 담아 난초를 다시 심었습니다. 부러진 잎은 따로 흙에 꽂아 두었지요. 황진사는 그 모습을 어이없이 바라보면서도 차마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아나기는 하는 게냐? 그럼요.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다시 파릇파릇해질 거예요. 초롱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황진사는 못 믿었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 난초 화분을 다시 대돌 위에 고이 올려두었지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사랑채를 드나들 때마다 그 난초를 힐끔힐끔 살폈습니다. 망쳤다. 여긴 난초가 정말 살아날지 은근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황진사가 사랑채 문을 열다 우뚝 걸음을 멈췄지요. 시들어 늘어졌던 난초가 새 흙에서 파릇한 새순을 빼꼼 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초롱이 따로 꽂아둔 부러진 잎마저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았지요. 이것이지. 황진사는 그 새순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망친 줄로만 알았던 난초가 외려 전보다 더 싱싱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황진사는 그제야 며느리를 향해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지요. 누가 볼세라 얼른 표정을 거두기는 했지만 그 어른이 며느리의 솜씨에 처음으로 감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못 말리는 것이 손재주 하나는 제법이로구나. 황진사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느새 노여움 대신 흐뭇함이 묻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안동댁이 우진을 붙잡고 나직이 일렀습니다. 얘야, 오늘 아버님이 난초를 보고 웃으시더구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형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믿지를 않으셨는데 어머님도 보셨다니 이젠 정말이군요. 그 못 말리는 며느리가 이 집 어른의 굳은 마음을 한 겹씩 녹이고 있구나. 안동댁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옅은 설렘이 배어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산골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요. 바로 그 표객주가 황진사 댁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번드르르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그가 살찐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댁이 황진사 어른 댁이 맞습니까? 허허, 소문대로 참 훌륭한 기와집이올시다. 황진사는 그 낯선 자를 경계하며 사랑채에서 나왔지요. 니신데 남의 집을 함부로 찾는 게요. 아이고, 어른 저는 표가라 하옵고 인근에서 거간을 좀 놓는 사람입지요. 표객주는 넙죽절을 하고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실은 어른께 긴히 여쭐 일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다름이 아니오라. 이 댁에서 3년 전에 빌려 가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제가 넘겨받았습지요. 황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빌린 돈이라니. 그 무슨 소리요? 내 평생 남에게 빚을 진 적이 없거늘. 허, 어른 여기 분명 어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200냥에 3년치 이자까지 하면 400냥이 올시다. 표객주가 내민 문서에는 과연 황진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황진사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내 도장이 아니다. 누가 감히 위조를 한 게야? 어허, 어른 양반 체면에 이러시면 곤란합지요. 도장이 이리 멀쩡한데 어찌 위조라 하십니까? 표객주의 목소리가 한결 능글맞아졌습니다. 보름 안에 400냥을 갚으시든가 아니면 이 댁 땅 문서로 대신하시든가 어른께서 알아서 정하십시오. 내 이놈, 당장 나가지 못할까? 황진사가 호통을 쳤지만 표객주는 까딱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부채를 살랑이며 여유롭게 돌아섰습니다. 보름이 올시다. 어른 그 안에 셈을 치르지 않으시면 관아에 송사를 넣을 수밖에요. 그땐 양반 체면이 어찌 될지. 그 말을 남기고 표객주는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남은 황진사는 위조된 문서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온 식구가 사색이 되어 모여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안동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 초롱이 마당 한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초롱은 떠나가는 표객주의 뒷모습을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좇고 있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수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장을 돌던 그 시절 멀쩡한 사람을 빚더미에 앉히고 집을 빼앗던 자들. 그 자들의 눈빛과 저 표객주의 눈빛이 어쩐지 똑 닮아 있었습니다. 허나 초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의 삼배의 조각을 가만히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그날 밤 황진사 댁에는 처음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서는 황진사의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고 안방에서는 안동댁이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가세가 기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위조된 빈문서의 집까지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고 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적막한 위기의 밤,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히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진사 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황진사의 얼굴은 잿빛이었지요. 온 식구가 사랑채에 모여 앉았으나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400냥이라는 돈은 기운 살림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었지요. 여보, 친정에라도 기별을 넣어 볼까요? 안동댁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황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처가에 손을 벌린단 말이오, 가문의 수치요. 그럼 관아에 위조라고 고하면 고한들 무엇하겠소. 듣자 하니
그 표가라는 자가 사또와도 가깝다 하더이다. 황진사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지요. 표 객주가 노리는 것은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습니다. 400냥을 갚지 못하면 땅 문서로 대신 받겠다는 것. 바로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지요. 큰아들 정현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땅 일부를 내주고 나머지라도 지키는 것이. 내 이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사기꾼에게 내주잔 말이냐? 황진사의 호통에 정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허나 그 말 말고는 달리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까지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를 더 익혀 과거에 급제하면 과거가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더냐? 보름 안에 무슨 수로? 황진사는 둘째 아들의 말도 잘랐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푹 숙였지요. 글만 읽던 자신이 집안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어린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때 줄곧 입을 다물고 있던 전주댁이 조심스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아버님 송구하오나 친정에 기별이라도 넣어보면 어떨는지요. 처가에 손을 벌리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그 말은 다시 꺼내지 마라. 황진사가 단호하게 자르자 전주댁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식구들의 한숨이 방 안에 가득 찰 무렵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그 아저씨 알아요? 난데없이 맑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지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방문 앞에 초롱이 쪼그려 앉아 식구들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제가 어머니 따라 장을 돌 때요. 저런 아저씨들 많이 봤거든요. 멀쩡한 사람한테 빚을 씌워서 집을 빼앗는 사람들이요. 초롱의 말에 황진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어찌 됐다는 게냐?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한 군데 허점이 있다고요. 초롱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렇게 말했지요. 황진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명운이 걸린 자리에 10살짜리 며느리가 끼어들어 무슨 허점 타령이란 말입니까? 어른들 일에 나서지 말고 가서 내 일이나 하여라. 네, 아버님. 초롱은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허나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지요. 근데 아버님, 그 문서에 찍힌 도장요. 진짜 아버님 도장이랑 똑같았어요? 그 말에 황진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버님 도장은 모서리가 살짝 닳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사랑채 청소하다가 봤거든요. 근데 그 문서 도장은 모서리가 빳빳하던데요?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진사는 황급히 제 도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지요. 과연 오래 써서 한쪽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허나 어제 본 그 문서의 도장은 모서리가 또렷하고 빳빳했지요. 이것이지. 황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도장을 새로 파서 위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알아보았느냐? 초롱은 그저 배시시 웃었습니다. 저는 눈썰미가 좀 좋거든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는 한 번 본 건 절대 안 잊는다고요. 황진사는 한참 동안 그 어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못 말리는 아이를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지요. 허나 그것도 잠시 황진사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장이 위조라 한들 그것을 무슨 수로 밝힌단 말이냐? 그자가 사또와 한통속인데. 다시 절망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가려줄 관아가 썩었으니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마당에는
우진과 초롱만 남았습니다. 우진은 시름에 잠겨 돛돌에 걸터 앉아 있었지요. 서방님,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을 어찌 안 하겠소. 집안이 풍비박산 날 판인데. 제가 있잖아요. 우진은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초롱이 그대가 무얼 할 수 있단 말이오. 우리는 다 어른인데도 손을 못 쓰는데. 초롱은 우진의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한 얼굴로 우진을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엇이오? 저를 믿어주시겠어요? 우진은 그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라기에는 너무도 깊고 단단한 빛이 거기 담겨 있었지요. 무얼 하려고? 그러. 그건 아직 말씀 못 드려요.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초롱이 다시 빙긋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무슨 일을 벌이더라도 너무 놀라지만 마세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우진은 그 작은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지요. 알겠소. 그대를 믿으리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허나 한 가지만 약조해 주오.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말기로. 그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걱정 마세요. 저는 한 번도 다친 적 없어요. 사고는 쳐도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챙기거든요. 초롱이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자 우진도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롱은 그 작은 손으로 우진의 손을 한 번 꼭 쥐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무언가 결심한 듯 그 작은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초롱은 평소보다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장에 다녀오겠다, 개울에 다녀오겠다 하며 부지런히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식구들은 그저 철없는 아이가 또 쏘다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허나 초롱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에는 늘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지요. 초롱은 장터의 국밥집 아주머니와 수다를 떨었고 표 객주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와 친구가 되었으며 관아 앞 떡장수 할머니와도 정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천진한 아이에게 스스럼 없이 마음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마음들 속에서 초롱은 하나둘 무언가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워 담는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보름의 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진사 댁의 시름은 깊어만 갔지만 정작 그 집의 가장 어린 식구는 날마다 더 분주하고 더 화냈지요. 호랑이 시아버지도 못 말리는 며느리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 작은 아이가 무너져가는 집안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째 고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초롱이 부지런히 마을을 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더벅머리 사내 아이 하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고 있었지요. 짐이 어찌나 큰지 아이의 몸이 휘청휘청했습니다. 예, 그거 무거워 보인다. 내가 좀 들어줄까? 초롱이 다가가 말을 걸자 아이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됐어. 이거 표객주 어른 물건이라. 잘못 건드리면 나만 혼나. 표객주라는 말에 초롱의 눈이 반짝했지요. 너 표객주 아저씨 밑에서 일해? 응, 더벅이라고 해갈 데가 없어서 그 집 심부름이나 하고 살아. 더벅이라는 아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떠돌다 표객주 집에 얹혀 살게 된 고아였습니다. 밥 한 술 얻어먹는 대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처지였지요. 초롱은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 나도 떠돌다 시집 온 민며느리거든. 민며느리? 너도 부모가 없어? 응, 근데 난 좋은 시댁을 만났어. 호랑이 시아버지가 무섭긴 해도 정은 깊으신 분이거든. 정이 깊다고? 호랑이 같은 영감이? 응, 무서운 척 하시는 거야. 속은 누구보다 여리시거든.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거야. 넌 참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난 여태 사람은 다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초롱이 환하게 웃자 더벅은 그 웃음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아이를 더벅은 난생 처음 본 것이지요. 그날부터 두 아이는 둘도 없는 동무가 되었습니다. 초롱은 장에 나올 때마다 더벅을 찾았고 품에서 누룽지며 떡이며를 꺼내 나눠 먹었지요. 더벅은 그런 초롱에게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초롱아, 너는 참 이상한 애야. 나한테 잘해줘서 얻을 것도 없는데. 얻을 게 왜 없어? 동물을 얻잖아. 그게 제일 큰 거야. 더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런 말을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더벅이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은 참 무서운 사람이야. 멀쩡한 집을 빚으로 올가매서 빼앗는 걸 여러 봤어. 그래, 응, 근데 이번엔 너희 시댁을 노린다더라. 며칠 전에 어떤 영감이랑 밤늦게 만나서 수군대는 걸 봤거든. 초롱은 누룽지를 씹다 말고 더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감이 누군지 혹시 봤어? 얼굴은 못 봤어. 근데 목소리가 걸걸한 게 이 댁 어른은 아니었어. 초롱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표객주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 누군가 안에서 손발을 맞추는 자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허나 초롱은 더벅에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동물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작은 가슴 속에 하나의 그림이 차곡차곡 그려지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롱은 장터 한복판에서 또 한바탕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두 안악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떡이 내 거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값을 치렀잖아. 떡장수 할머니의 떡 함지를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제 것이라 우기는 참이었지요.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초롱은 그 사이로 쏙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들, 싸우지 마세요. 제가 누구 떡인지 알아맞혀 볼게요. 내까짓게 무얼 안단 말이냐. 저 떡 알아맞히기 선수거든요. 자, 두 분 다 손바닥을 펴보세요. 영문 모를 소리에 두 안악이 얼떨결에 손을 폈습니다. 초롱은 두 사람의 손바닥을 요리조리 들여다보았지요. 이 아주머니 손에는 떡고물이 묻어 있고, 이 아주머니 손에는 안 묻어 있네요. 떡을 만진 사람은 이 아주머니예요. 구경꾼들이 오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떡고물이 묻은 안악이 화들짝 놀라 손을 감췄지요. 이건 아까 다른 떡을 만져서. 근데 아주머니, 아까부터 자꾸 떡 함지가 아니라 이 아주머니 얼굴만 보시던데요? 진짜 자기 떡이면 떡을 보지 왜 사람을 봐요? 그 말에 떡고물 묻은 안악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거짓이 들통난 자가 을에 그렇듯 정작 떡은 안 보고 상대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에이, 내가 졌다. 그깟 떡 가지쇼. 안악은 씩씩대며 자리를 떴고 구경꾼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초롱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아이고, 요 깜찍한 것. 내 덕의 떡을 도로 찾았구나. 자, 이거 받아라.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한 줄을 초롱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초롱은 그 떡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님 갖다 드릴래요. 그날 초롱이 사람 속을 꿰뚫어 본 그 한수는 장터에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황진사대 꼬마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라. 손바닥만 보고도 거짓말을 척척 알아맞힌다지 뭐야. 소문은 발 없이도 빠르게 퍼져 황진사댁 담장까지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녁상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황진사는 떡을 우물거리다 말고 미간을 찌푸렸지요. 며느리가 장터에서 또 무슨 소란을 피웠다고? 소란이 아니라 싸움을 말렸다잖아요. 안동댁이 빙긋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이 자자하대요. 우리 초롱이가 영리하다고요. 황진사는 떡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초롱이 떡장수 할머니에게 받아와
굳이 시아버지 몫으로 남겨둔 그 떡이었지요. 떡은 잘 골랐구나. 그 한마디에 안동댁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호랑이 시아버지의 입에서 며느리 칭찬 비슷한 말이 나온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지요. 허나 황진사는 이내 헛기침을 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봤자 철없는 아이의 장난이지 집안 위기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입으로는 그리 말했지만 황진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 사람의 거짓을 그리 단번에 꿰뚫어 본단 말인가. 혹 저 아이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황진사는 오랜만에 뒤척임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까닭 모를 든든함이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지요. 이튿날 초롱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우물가였지요.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우물에 두레박이 빠져 동네 안악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본 것입니다. 두레박이 빠졌으니 오늘 물은 다 길렀네. 누가 우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를 어째. 안악들이 한숨을 쉬는 사이 초롱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건져볼게요. 예, 위험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걱정 마세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어요. 초롱은 어디선가 긴 장대를 구해오더니 그 끝에 갈고리처럼 휘어진 나뭇가지를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물 안으로 장대를 쑥 집어넣어 두레박 손잡이를 요리조리 걸었지요. 한참을 낑낑댄 끝에 마침내 두레박이 쑥 딸려 올라왔습니다. 건졌다. 안악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요 영리한 것.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했누. 우리 어른들은 발만 동동 굴렀는데 어린 것이 단번에 해결을 하네. 황진사 댁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먼. 복덩이가 들어왔어. 저는 이런 거 잘해요. 물에 빠진 건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 올리면 되거든요. 초롱은 그러고는 건진 두레박에 물을 한가득 길어 안악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우물가는 순식간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황진사 댁 꼬마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철없이 사고나 치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영리하고 정 많은 아이였지요. 그 어린 것을 다시 보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정작 초롱은 그런 칭찬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요. 초롱이 동네를 돌며 진짜로 하고 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초롱이 동네를 돌며 사람들과 정을 쌓는 동안 보름의 기한은 어느덧 절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황진사 댁의 시름은 깊어갔지만 초롱의 발걸음은 점점 더 분주해졌지요. 하루는 초롱이 마을 외딴 집 앞을 지나다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여다보니 한 과부가 마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왜 우세요? 초롱이 다가가 묻자 과부는 눈물을 훔치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표객주라는 자가 우리 집 논을 빚으로 빼앗아 갔단다. 분명 빌린 적도 없는 돈인데. 초롱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빌린 적도 없는데요? 그럼 아주머니도 가짜 문서에 당하셨네요. 가짜고 진짜고 도장이 찍혔으니 관아도 내 편을 안 들어주더구나. 송사를 넣어봤자 돈만 깨지고 졌단다. 아주머니, 그 도장요? 혹시 아주머니가 직접 찍으신 거예요? 찍기는 무얼 찍어. 난 그런 문서에 손도 댄 적이 없어. 그런데도 떡하니 내 이름이 적혀 있더구나. 그거 보세요. 도장도 가짜. 이름도 가짜.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 꾸며낸 거예요. 과부는 다시 흐느꼈습니다. 초롱은 그 곁에 가만히 앉아 과부의 등을 토닥였지요. 아주머니, 그 송사할 때요. 표객주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다마다 그 능글맞은 얼굴을 어찌 잊겠니? 혹시 그 사람이 사또랑 어떻게 아는 사이 같던가요? 과부는 눈물을 멈추고
초롱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송사 전날 밤에 표객주가 관아 뒷문으로 드나드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 초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로써 그림은 한층 또렷해졌지요. 표객주는 가짜 문서를 만들고 사또는 뒷돈을 받고 그 송사를 표객주 편으로 판결하는 것. 멀쩡한 사람들이 줄줄이 집과 논을 빼앗긴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나쁜 짓 한 사람은요, 꼭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내까지 덜인 것이 무얼 안다고. 두고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초롱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과부는 잠시 울음도 잊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롱은 관아 앞을 일부러 한 바퀴 돌았습니다. 관아 앞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와는 이미 정이 깊이 든 사이였지요. 할머니, 오늘 떡 잘 팔리세요? 아이고, 우리 초롱이 왔구나, 옛다. 떡 하나 먹어라. 초롱은 떡을 받아들고 할머니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관아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누가 언제 드나드는지를 살피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 뚱뚱한 아저씨는 누구예요? 쉿, 저 사람이 바로 그 표객주란다. 요즘 사또 날이랑 어찌나 붙어 다니는지. 초롱은 떡을 우물거리며 표객주가 관아 뒷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린 동무더벅의 말도 과부의 말도 모두 사실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앞 거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요. 보아하니 떡장수 할머니의 손녀가 지게꾼과 시비가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지게꾼이 할머니의 떡 함지를 엎질러 놓고도 외려 큰 소리를 치고 있었지요. 내가 언제 엎었다고 그래. 늙은이가 길을 막고 있었잖아. 할머니의 손녀는 울먹이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초롱이 그 사이로 또 쏙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떡 함지를 엎으셨으면 물어주셔야죠. 이 꼬맹이는 또 뭐야? 저리 안 비켜. 안 비킬래요. 아저씨가 엎은 거 다 봤거든요. 지게꾼이 험상궂은 얼굴로 초롱을 노려보았지만 초롱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구경꾼들을 둘러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아저씨가 함지 없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잠시 머뭇거리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하나둘 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봤소. 지게꾼이 떡 함지를 발로 찼소. 나도 봤소. 늙은이가 길을 막은 게 아니라 지게꾼이 술에 취해 비틀댔지. 맞아, 맞아. 저 양반이 외려 큰 소리를 치니 다들 입을 모저었던 게지. 사람들이 입을 모으자 지게꾼은 그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초롱이 겁 없이 나선 덕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낸 것이지요. 결국 지게꾼은 떡값을 물어주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초롱을 끌어안았지요. 아이고, 우리 초롱이가 또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구경꾼들도 초롱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황진사대 꼬마 며느리, 참말로 야무지네. 저 어린 것이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척척 해내는구먼. 이 일은 또다시 소문이 되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황진사대 꼬마 며느리 이야기 들었는가? 어른들도 못 말리는 지게꾼을 그 어린 것이 잡았다지 뭔가. 손바닥만 보고도 거짓말을 알아맞히고 우물에 빠진 두레박도 척척 건져 올린다더군. 천안 떠돌이 딸이라고 누가 그랬나. 저만한 복덩이가 또 어디 있다고.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초롱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지요. 이제 청산골에서 황진사대 꼬마 며느리를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초롱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린 것을 찾았습니다. 초롱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지만 늘 거짓을 가려내고
약한 이에 손을 들어 주었지요. 어느새 초롱의 곁에는 그를 따르고 아끼는 사람들이 가득해졌습니다. 허나 정작 초롱 자신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에 쓰려는지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그 무렵 황진사는 사랑채에서 묘한 소문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에서 거짓을 가려내고 약자를 돕는다는 이야기였지요. 며느리가 또 무슨 일을 벌였다고? 버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도왔다잖아요. 다들 우리 초롱이 칭찬뿐이에요. 안동댁의 목소리에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황진사는 헛기침을 했지만 그 표정이 예전처럼 굳어있지만은 않았지요. 그 아이가 사람의 거짓을 가려낸다고? 내 손바닥만 보고도 눈빛만 보고도 척척 알아낸대요. 황진사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아이라면 혹표 객주의 거짓도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허나 황진사는 곧 고개를 저었지요. 10살짜리 며느리에게 집안의 명운을 맡긴다는 것은 양반의 체면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롱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무언가를 잔뜩 들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고맙다며 쥐어준 떡이며 나물이며 곶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동네 분들이 주셨어요. 초롱이 그 먹을거리들을 마루에 펼쳐놓자 적막하던 황진사 댁 마당에 모처럼 온기가 돌았습니다. 황진사는 그 광경을 사랑채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았지요. 며느리 하나가 들어온 뒤로 이 집의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종들도 며느리 곁에서는 모처럼 소리내어 웃었고 안동댁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지요. 새침하던 전주댁마저 초롱이 건넨 곶감 하나를 받아들고는 입꼬리가 슬며시 풀렸습니다. 황진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 한 구석이 알 수 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그 따뜻함도 잠시 황진사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웠지요. 보름의 기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초롱은 여느 때처럼 장에 나가 동무 더벅을 찾았지요. 헌데 그날따라 더벅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롱아, 큰일 났어. 우리 주인 어른이 너희 시댁을 아주 작정하고 무너뜨릴 모양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들었거든. 주인 어른이 도장 파는 사람이랑 만나서 그러더라. 사흘 뒤에 황진사댁이 빚을 못 갚으면 땅 문서를 통째로 받아낸다고. 초롱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도장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읍내 끄트머리에 사는 도장 파는 노이냐. 표 객주가 가짜 도장을 그 사람한테 맡겨서 팠대. 초롱은 더벅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더버가, 고마워. 너 덕분에 큰 실마리를 잡았어. 근데 초롱아, 조심해. 우리 주인 어른 보통 사람이 아니야. 초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읍내 끄트머리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도장을 새겨 파는 늙은 도장 파는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초롱은 도장 파는 노인의 집을 기웃거리다 마침 그 노인이 마당에서 도장을 다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장 참 잘 파시네요. 초롱이 천진하게 말을 걸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놈, 남의 집은 왜 기웃거리느냐. 아, 저희 아버님이 도장을 하나 새로 파고 싶다셔서요. 솜씨 좋은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초롱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혹시 얼마 전에 황씨성 도장도 파셨어요? 저희 옆집 어른이 그러시던데 황씨 도장을 기막히게 파신 분이 있다고요? 노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표정에 잠깐 캥기는 빛이 스쳤지요. 초롱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모른다. 어서 가거라. 할아버지, 거짓말하실 때 눈이 자꾸 옆으로 가시는 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 눈부터 흔들린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어서 가지 못해. 노인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만 초롱은 이미 답을 얻은 뒤였지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늘 눈빛이 먼저 흔들리는 법. 그 노인이 바로 표객주의 가짜 도장을 판 장본인이었습니다. 초롱은 더 캐묻지 않고 순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허나 그 작은 가슴 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가짜 문서, 가짜 도장, 그것을 판 도장 파는 노인, 그리고 사또와 결탁한 표객주. 이제 모든 그림이 또렷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초롱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우진에게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오? 사흘 뒤에 표객주가 우리 집에 올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주세요. 최대한 많이요. 우진은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왜? 그건 아직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저를 믿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초롱의 눈빛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우진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다. 그렇게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듯했지요. 허나 세상일이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입니다. 초롱이 읍내 도장 파는 노인을 찾아갔다는 소식은 그날 밤 곧장 표객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도장 파는 노인이 겁을 먹고 표객주에게 일러 바친 것이지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 웬 계집아이가 찾아와 황씨 도장을 캐묻고 갔습니다. 그 말에 표객주의 부채질이 뚝 멎었습니다. 계집아이라 황진사댁 그 꼬마 며느리렸다. 표객주는 살찐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요 며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니 그 소문의 근원이 바로 그 어린 것이었습니다.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표객주는 곧장 사람을 풀어 초롱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어린 것이 떠돌이 장사꾼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표객주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천안 떠돌이 딸년이 양반댁 며느리 행세를 한다. 이거 쓸만하구나. 이튿날 표객주는 황진사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빚 독촉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패를 들고서였지요. 황진사 어른,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 또 왔습지요. 황진사가 노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또 무슨 수작이냐? 수작이라뇨. 어른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지요. 어른께서는 댁의 며느리가 어떤 출신인지 아십니까? 표객주의 말에 황진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꼬마 며느리, 실은 떠돌이 보찜 장사의 딸이 올시다. 부모도 없이 장터를 떠돌던 천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양반댁 며느리로 들이셨으니 이 일이 고을에 알려지면 어른의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표객주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마당 안에 다 들리도록 떠들었습니다. 이간질을 놓아 황씨 집안을 안에서부터 흔들려는 속셈이었지요. 어른,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천한 것을 내치고 땅 문서로 빚을 갚으시면 이 일은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양반 체면도 지키고 골치 아픈 며느리도 치우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표객주의 능글맞은 말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종들이 수군거렸고 전주댁의 얼굴에도 동요가 스쳤지요. 황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던 그 어른에게 표객주의 말은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살얼음처럼 팽팽해졌지요.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천안 떠돌이 딸인 건 맞아요. 초롱이었습니다. 초롱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표객주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 나왔지요. 근데요, 아저씨 천한 게 뭔지 아세요? 가진 것 없이 떠도는 게 천한 게 아니에요. 남을 속이고 빼앗으면서 사는 게 천한 거예요. 표객주는 어린 것의 당돌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요,
비록 가진 것 없이 자랐지만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저씨는요? 초롱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가짜 빚을 씌우고 집을 빼앗고 그러고도 천하다는 말을 남한테 하시네요? 이 발칙한 것이 어디서 어른의 말에 토를 다느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밤에 주무실 때 안 무서우세요? 빼앗은 집들이 자꾸 꿈에 나오지 않아요? 표객주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어린 것의 천진한 물음이 외려 비수처럼 그 가슴을 찔렀던 것이지요. 허나 황진사는 그 순간 무언가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천한 떠돌이 딸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한다던 그 며느리가 정작 누구보다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번드르르한 비단을 걸친 표객주는 그 어린 것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요. 대체 누가 천하고 누가 귀하단 말입니까? 황진사는 평생을 떠받들어 온 양반의 체면이라는 것이 그 순간 우습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표객주는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았지요. 음흉한 그 눈에 더욱 독한 빛이 서렸습니다. 표객주는 한동안 초롱을 노려보다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것이 입은 살아있구나. 허나 입만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표객주는 황진사를 향해 돌아섰지요. 어른, 이틀 남았습니다. 모레 해가 지기 전에 400냥을 갚으시든가 땅 문서를 내놓으시든가 그러지 않으면 관아에 송사를 넣겠습니다. 사또께서 어느 편을 드실지는 어른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그 말을 남기고 표객주는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그날 밤 표객주는 한 가지 흉계를 더 꾸몄습니다. 초롱이라는 그 어린 것이 자꾸 이를 캐고 다니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계집아이부터 손을 써야겠다. 표객주는 더벅을 불러 세웠습니다. 너 요즘 그 황진사 댁 며느리와 친하게 지낸다지. 더벅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무얼 알고 다니는지 낱낱이 고하렸다. 그러지 않으면 너부터 내쫓을 줄 알아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놈이 내가 그 아이와 붙어 다니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바른 대로 불지 못할까? 정말 모릅니다. 초롱이는 그냥 저한테 잘해준 동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캐물은 적 없습니다. 더벅은 벌벌 떨면서도 초롱을 팔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사귄 동무를 차마 배신할 수 없었지요. 이 어린 것이 끝까지 좋다. 내가 입을 열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올 줄 알아라. 표객주는 그런 더벅을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초롱은 더벅이 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아 앞덕장수 할머니가 표객주 집종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일러준 것이지요. 초롱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가셨습니다. 저 때문에 어린 동무가 곤경에 빠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던 것입니다. 더버가 조금만 참아. 내가 꼭 구해줄게. 초롱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진사 댁에는 더 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표객주가 기한을 하루 더 앞당긴 것이었지요. 관아의 명이라며 포졸들까지 동원의 황진사 댁을 에워쌌습니다. 내일 아침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의 땅 문서를 관아로 걷어가겠다. 포졸들의 으름장에 온 식구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린 어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집을 빼앗기는 건가요? 면목이 없수어 조상벨 낯이 없구려. 안동댁에 떨리는 물음에 황진사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지요. 이제는 정말 손쓸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절망의 밤, 황진사는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집과 땅을 제대에 와서 사기꾼에게 빼앗기게 생겼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양반의 체면도 가문의 자존심도 모두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요.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 초롱이에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황진사는 잠시 망설이다 들어오라 일렀습니다. 초롱은 방으로 들어와 황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혹시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낯선 곳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요. 난데없는 물음에 황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어찌 묻느냐? 초롱은 품에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칠게 짠 낡은 삼배 조각이었지요. 이건 제 어머니가 손수 짜신 거예요. 어머니는 보찜 장사를 하셨는데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분이셨어요. 초롱은 그 삼배 조각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옛날에 어느 양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걸 어머니가 구해드린 적이 있다고요. 이 삼배를 그분께 덮어드렸다고요. 황진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님이 언젠가 이 삼배를 알아보는 날이 오면 그때 꼭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초롱은 그 삼배 조각을 황진사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황진사는 그 낡은 천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아주 오래전에 본 듯한 그 무늬. 그리고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흥얼대던 그 장사 타령. 황진사의 머릿속에 까맣게 잊고 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0여 년 전 젊은 날의 황진사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지요. 도중에 산적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깊은 산속에서 병들어 쓰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찜을 진 한 여인이 그를 발견하고는 제3배를 덮어주고 며칠을 정성껏 보살펴 살려주었지요. 그 여인이 떠나며 흥얼대던 가락이 바로 그 장사 타령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 황진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미가 그때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란 말이냐? 네, 아버님. 초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양반님이 잘 사시기를 늘 빌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댁의 며느리로 오게 됐을 때 어쩌면 인연이 아닐까 했어요. 근데 차마 먼저 말씀은 못 드렸어요. 황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초롱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호랑이라 불리며 남에게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던 그 어른이 어린 며느리의 손을 끌어쥔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내가 너를 그동안 천하다 여겼구나. 일손도 못 되는 어린 것이라 구박만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버님은 호통만 크게 치셨지 한 번도 저를 미워하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 말에 황진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어린 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호통 뒤에 숨은 정을, 무서운 얼굴 뒤에 감춘 따뜻함을. 그래서 그 어떤 호통에도 겁먹지 않고 늘 환하게 웃을 수 있었지요. 황진사는 안동댁이 언젠가 며느리에게 했다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법도가 아무리 빈틈없어도 웃음 없는 집은 빈집이라던 그 말을. 그 빈집을 이 어린 것이 웃음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초롱아, 네, 아버님. 내가 이 집을 지킬 수 있겠느냐? 황진사가 처음으로 어린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말해, 보아. 이 집은 이미 지켜졌어요. 집이랑 땅은 아직 위태롭지만 진짜 중요한 건 벌써 지켜졌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식구들이 서로 위하는 마음이요. 그게 있으면 집이랑 땅은 잃었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큰 기와집도 빈집인 거예요. 황진사는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초롱은 눈물을 닦고 활짝 웃었지요.
그러니까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생각해둔 게 있어요. 아버님은 그냥 저를 믿고 내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황진사와 초롱은 머리를 맞대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방문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았지요. 다만 이튿날 새벽 우진은 초롱의 부탁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기별을 돌렸습니다. 떡장수 할머니에게도, 논을 빼앗긴 과부에게도, 그동안 표객주에게 당한 모든 이들에게도. 내일 아침 황진사 댁으로 와 주십시오. 표객주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표객주는 의기양양하게 황진사 댁으로 향했지요. 관아에서 보낸 포졸들과 가짜 빈문서를 손에 든 채였습니다. 오늘이면 청산골 제1의 양반댁 땅이 제 손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표객주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허나 그는 알지 못했지요. 그 집 마당에서 어떤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표객주가 황진사 댁 대문을 들어섰을 때 마당의 광경에 그는 흠칫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 가득 동네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도, 논을 빼앗긴 과부도, 그동안 표객주에게 당한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이리 사람이 많아? 표객주는 당황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마침 잘 됐다. 다들 똑똑히 보아라. 오늘 이 댁이 어찌 되는지를. 표객주는 가짜 빈문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황진사 어른, 약속한 기한이 되었소이다. 400냥을 내놓으시오. 그러지 못하면 이 문서대로 댁의 땅을 거둬드리겠소. 포졸들이 황진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온 마당이 숨을 죽였지요. 바로 그때 황진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까지의 절망한 얼굴이 아니라 호랑이라 불리던 그 위엄을 되찾은 모습이었지요. 표객주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정녕 내 도장이라 하였느냐? 그렇소이다. 어른의 도장이 분명하오. 그럼 여기 내 진짜 도장과 맞대어 보자꾸나. 황진사가 품에서 제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당 한쪽에서 초롱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쪼르르 나왔지요. 미리 황진사의 진짜 도장을 찍어 둔 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보세요. 초롱이 두 도장 자국을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이쪽이 아버님, 진짜 도장이에요. 모서리가 오래 써서 살짝 닳았죠? 근데 저 빈문서 도장은요. 모서리가 빳빳해요. 새로 판 가짜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두 도장을 살폈습니다. 과연 진짜 도장은 한쪽 모서리가 달아둥그렇고 빈문서의 도장은 모서리가 칼같이 날카로웠지요. 정말이네. 도장이 다르잖아. 이건 가짜 문서다. 표객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장이야 세월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럼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초롱이 손짓을 하자 대문 밖에서 한 노인이 떠밀리듯 들어왔습니다. 바로 읍내 끄트머리에 그 도장 파는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본래 도장 하나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표객주의 모진 협박에 이겨 단 한 번 거짓 도장을 파주었고 그 일이 내내 가슴을 짓눌러 왔던 터였지요. 어젯밤 초롱이 그 노인을 찾아가 가만히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 잘못은 누구나 해요. 근데 그걸 바로잡을 기회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 끝내 양심을 되찾고 증언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 황씨 도장 누가 파라고 했어요? 도장 파는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표 객주가 시켰소. 황진사댁 도장을 똑같이 파달라고 돈을 주고 시켰소이다.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시 가짜였어. 저 표 객주가 멀쩡한 사람들을 다 등쳐먹은 거였구나. 그동안 우리가 다 속았던 거야. 저런 천하의 사기꾼을 봤나. 황진사댁 꼬마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또 한 집이 억울하게 당할 뻔했네.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지요. 표 객주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거짓을 고하는 것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거짓이 아니에요. 증인이 또 있는 걸요? 이번에는 과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표 객주가 나한테도 똑같이 가짜 빚을 씌워 논을 빼앗아 갔소. 여기 당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오. 그러자 마당 곳곳에서 그동안 표 객주에게 당한 이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당했소. 우리 집도 그렇게 빼앗겼소. 표 객주에게 짓밟혀 온 사람들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표 객주는 그 기세에 눌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이 또 한 번 소란해졌습니다. 동네 장정들이 표 객주의 광에 갇혔던 더벅을 구해 데려온 것이었지요. 더벅은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표 객주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저 어른이 며칠 전 밤에 어떤 영감이랑 만나서 황진사댁을 빼앗을 모의를 했습니다. 그 영감은 바로 관아의 형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표 객주가 관아의 아전과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이로써 표 객주의 죄상은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가짜 도장, 위조 문서, 여러 피해자, 그리고 관아와의 결탁까지. 이제 남은 것은 관아의 처분이었습니다. 헌데 포졸들을 거느리고 이 자리를 지휘하러 온 자는 다름 아닌 형방이었지요. 바로 며칠 전 밤 표 객주와 몰래 만나 황진사댁을 무너뜨릴 모의를 했다던 그 형방이었습니다. 형방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허나 마당을 가득 메운 성난 민심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는 그도 더는 표 객주를 감쌀 수가 없었지요. 제 한 몸 빠져나갈 궁리에 형방은 결국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표가를 당장 포박하라.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갈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믿었던 형방에게마저 등을 돌림당한 표 객주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수가. 형방날이 그동안 윗분들께 바친 것이 얼마인데. 표 객주가 발악했지만 포졸들은 사정없이 그를 결박했지요.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표 객주다. 표 객주고 뭐고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요. 어서 끌고 가라. 표 객주가 끌려가며 제 죄를 줄줄이 떠드는 통에 형방과 짜고 친일이며 뒷배를 봐 주던 사또의 비리까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일은 위로 알려져 표 객주는 물론 형방과 사또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관아에서는 표 객주가 그동안 갈취한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논을 빼앗겼던 과부도 집을 잃었던 이들도 저마다 잃었던 것을 되찾았지요. 이게 다 황진사댁 꼬마 며느리 덕분이요. 그 어린 것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 논을 되찾은 과부가 초롱의 손을 부여잡고 울먹였습니다. 얘야, 내가 그때 그랬지. 나쁜 짓 한 사람은 꼭 그 값을 치른다고.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그럼요. 아주머니, 제가 뭘 했어요? 두고 보시라고 했잖아요. 초롱은 그저 배시시 웃을 뿐이었지요. 황진사는 끌려가는 표 객주를 뒤로 하고 천천히 초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그 호랑이가 어린 며느리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초롱아, 이 늙은이가 너에게 큰 빚을 졌구나. 내 어미에게 진 빚도, 너에게 진 빚도
아버님, 빚이라뇨 식구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초롱이 황진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에 황진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지요. 광에 갇혔다 풀려난 더벅은 갈 곳이 없어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초롱이 그 모습을 보고는 황진사에게 쪼르르 달려갔지요. 아버님, 저 아이는 제 둘도 없는 동무예요.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황진사는 더벅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의 협박에도 끝내 동물을 팔지 않은 의리 있는 아이였지요. 그래 오늘부터 이 집 식구로 거두마 마음 편히 지내거라. 어른 정말입니까? 이 천한 것을 식구로 거두신다고요? 천하기는 주인의 협박에도 동물을 팔지 않은 의리 있는 아이가 어찌 천하단 말이냐. 더벅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아이가 마침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황씨 가문은 빼앗길 뻔한 집과 땅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아니, 단지 집과 땅만이 아니었지요. 적막하고 차갑기만 하던 그 집에 사람의 정과 웃음이 가득 차오른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황진사 댁 마당에는 온 식구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 한 번 새어나오지 않던 그 집에서 이제는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황진사는 초롱이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우리 초롱이가 없었으면 이 집안이 어찌 됐을꼬? 아버님도 참 제가 없었어도 아버님 정이 이 집을 지켰을걸요? 새침하던 전주댁도 이제는 초롱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서, 내가 그동안 매정하게 굴어 미안하네. 자네가 이 집에 온 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었어. 형님도 참 미안하긴요. 저는 형님이 제일 든든했는걸요? 우지는 그런 초롱을 곁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초롱이, 그대가 우리 집을 살렸소. 내 평생 그대에게 고마워하며 살리다. 서방님도 참 식구끼리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우리 집을 지킨 것뿐인걸요? 우리 집이라 그 말이 어찌 그리 듣기 좋은지 모르겠소. 두 아이가 마주보며 웃자 곁에 있던 더벅도 멋쩍게 따라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집 식구지. 갈 곳 없던 내가 이런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럼 너도 우리 식구야. 앞으로 우리 같이 이 집에 웃음을 가득 채우자. 응, 나도 이제 웃는 법을 배울래. 이 집에 이런 날이 올 줄 내 정말 몰랐구나. 안동댁은 그 모든 광경을 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 숨죽여 살던 이 집에 이런 봄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호랑이라 불리던 황진사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자한 어른으로 통하게 되었지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늘 환하게 웃는 꼬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법도로 빈틈없던 그 집을 웃음으로 가득 채운 것은 바로 그 어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진사는 초롱을 곁에 앉히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초롱아, 내가 평생 법도가 집안을 지키는 줄로만 알았다 헌데 이제 보니 집안을 지키는 것은 법도가 아니라 사람의 정이더구나. 그리고 그 정은 웃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어. 맞아요. 아버님 웃음이 있는 집은 절대 빈집이 아니거든요. 초롱이 환하게 웃자 황진사도 따라 웃었습니다. 호랑이의 그 너털웃음이 마당 너머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갔지요. 이제 청산골에서 황진사 댁은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집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시아버지의 굳은 마음을 작은 웃음 하나가 끝내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법도와 위엄으로 빈틈없던 그 집을 끝내 가득 채운 것은 값진 재물도 높은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과 거리낌 없는 웃음이었지요.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 진심 어린 웃음 앞에서는 두 손을 들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리고 약한 이가 가장 단단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따뜻한 진심은 그 어떤 위험보다 강하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작은 꼬마 며느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